안녕하세요. 입에만이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자가면역 간질환, 그 중에서도 자가면역 간염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자가면역 간질환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내 몸을 지켜줘야 될 면역세포들이 교란돼서 내 몸을 때리는 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간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 간질환이라고 부르고요. 그 질환 중에서도 어디를 타겟으로 했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간세포를 타겟으로 한 걸 자가면역 간염, 그 중에서도 간 안에서도 담관을 타겟으로 한 걸 자가면역 담관염. 사실 자가면역 담관염이란 이름보다는 이것들은 우리가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또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란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자가면역성 담관염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담관염과 간염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은 초기 증상이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간 수치 상승이 가장 특징적인 검사 소견이고요. 증상으로는 무증상이 가장 특징적인 소견.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상적으로 많이 보는 경우는 무월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간이 보통 피로랑 많이 연결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인데, 피로감이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한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구분하기는 어려운 증상이죠.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 권태감 또는 간질환으로 나타나는 황달 같은 증상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욕부진도 대표적으로 간 기능 저하로 연결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오인하기 쉬운 이유가, 보통 임상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간 수치가 높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바이러스성 감염이니까요. 그랬을 때 바이러스성 간염이랑 증상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오인되기가 쉽죠. 왜냐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어느 정도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활성기가 아니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기로 넘어가서 생겼나 보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지만,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을 때 이 DNA상에서 바이러스의 DNA가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되고,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이 배제됐을 때 최종적으로 진단되는 게 보통 자가면역 간염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많이 오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사실 거의 동일하죠. 간이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보니까 자가면역 간염인지 바이러스성 간염인지 증상만으로나 혈액검사상만으로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임상에서 본 분인데, 이분도 이제 여러 내과를 막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 나는 계속 간 수치가 높아서 그냥 이런 게 그런가 보다, 원래 내 몸이 항상 간 수치가 높은가 보다 라고 내과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는 했는데, 큰 병원을 가기는 무섭고 해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내과에서 진행한 로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검사들 상에서는 다 음성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가면역 간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다른 요소의 간염의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자가항체가 보통 발견됐을 때 최종적으로 확진을 받는데, 지금 말씀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혈액검사상 모든 자가항체에서 다 음성이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치료를 안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원내에서 검사를 진행을 해봤을 때는 다시 양성이 확인됐던 경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검사가 틀렸다가 아니라 초기에 아직 그 경계 자가항체가 역가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자가면역 간염 초기에는 자가항체 음성으로 확인되고 IgG 항체에서도 다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아직 병이 진행되기 초기에는 그렇게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자가면역 간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의심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초기 증상을 놓쳐서 안타까웠던 경우 중에 한 분, 실제로 젊은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저희한테 이미 오셨을 때는 간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오셨는데, 안타까운 이유가 이미 간 수치가 올랐던 지는 한참이 돼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 다녔었는데 의심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도 똑같이 자가항체도 음성이고,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해서 조직검사까지 했는데도 다 음성이었어서, 이거는 자가면역 간염은 아니라 쓸 수 있는 약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간 수치를 낮추는 일반적인 약들을 쓰면서 치료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된 거죠. 저희한테 찾아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자가면역 간염을 판정받아서 오셨던 분이 있는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좀 못 받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미 간경화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분들도 좀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하는 핵심이 결국 그 진단에 맞는 약을 쓰기 위함이죠. 일반적으로 양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가면역 간염이라고 해서 진단받고 쓰게 될 약이 결국 스테로이드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간 수치가 올랐을 때 쓸 약들은 스테로이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환자분들은 그럼 난 빨리 스테로이드를 썼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가면역 간염의 핵심은 그 기전이 교란된 면역세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안타까운 이유는 더 빠른 시점에 면역계 안정을 위한, 면역계 회복을 위한 치료를 했었으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도 없고 간경화가 진행되는 부작용도 없는 상태를 볼 수 있었을 분들이 젊은 나이에 그렇지 못했던 상태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사례로 많이 기억이 좀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굳어가기 시작하니까 간경화, 간경변이 오기 시작하면 의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진행된 경화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다 보니까 간경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치료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죠. 초기에 진행을 했을 때 많이 파괴되기 전에, 그 전에 치료를 진행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경과를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가진단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적인 증상이 없다 보니까 자가면역 간염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특징 증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서 피로감, 황달, 식욕부진 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은 그게 정말 극도로 심하다고 이해하시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사실 자가진단을 할 기준으로 쓰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수치가 높다, 그것만으로 진단받는 게 아니라 왜 높을까 이유를 다 찾아서 다 제거해보는 거죠. 바이러스성 간염 요소를 제거해보고 들어간 약물이 없는지 이것저것을 다 제거해봤더니 남는 게 없어서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겠네 라고 추가 검사를 진행해보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자가면역 간염 자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아서요. 예전에는 아마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자가면역 간염에 대한 진료 지침 자체가 2020년 이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지침이 없을 정도로 흔히 알려진 질환은 아니었다. 근데 사실 유병률이 그렇게 낮은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여기저기서 전전하다가 진단을 받지 못했던 환자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당연히 가장 안 좋은 경우는 간 경화가 진행이 돼서 간 경변이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간이 가장 안 좋아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간의 경화가 진행돼서 간에 암이 된다거나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합병증이겠죠. 또 그거에 동반해서 나타나는 게 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이제 비장인데, 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혈소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도 흔히 보게 되고요. 해부학적으로 간에 걸리는 부담이 이제 정맥에 물혈로 문맹압이 올라가면서 복부에 부종이 생긴다거나 출혈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도 가장 안 좋은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자가면역 간염의 합병증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간 경화의 합병증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보통 자가면역 질환을 저희가 다양하게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 중에서도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동반한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합병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게 자가면역 간염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기보단 통계적으로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이 많이 동반하는 증상들을 보면 의외로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그중에서도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비율적으로도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동반한 비율이 한 10에서 23%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통계적으로. 그만큼 자가면역 간염 환자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또는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의외로 많은 경우가 원형 탈모를 동반한 경우가, 여성에서 나타나는 원형 탈모, 특히 그런 경우는 자가면역성 기전을 많이 띄거든요. 이것도 사실 합병증이라는 게 A로 인한 B로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 같이 가지고 있을 만한 증상들 중에 하나가 원형 탈모 환자분들을 많이 임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합병증이라고 설명하면 그렇지만 자가면역 간염의 가장 표준 치료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스테로이드제인데, 이 스테로이드제를 언제까지 써야 되냐의 기준이 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상에서 보는 분들은 일반적인 표준 치료에 잘 반응하셨으면 저희한테 안 오셨겠죠. 저희한테 오셨다는 건 일반적인 표준 치료에 부작용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는 이 모수를 그렇게 잡았을 때는 제일 많이 보는 경우는 주로 골다공증이죠.
이 스테로이드제의 장기 부작용 중에 골다공증 또는 녹내장,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들이 많이 동반된 형태로 이미 동반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보게 돼서 가장 안쓰러운 합병증이 젊은 여성분들인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써서 뼈가 약해졌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제일 많이 본 합병증은 그래서 보통은 골다공증 또는 젊은 나이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또 대표적인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들인데 이 대사질환을 약물 부작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 임상적으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떠오르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자가면역 간염에 동반되는 여러 다른 자가면역 질환, 관절 통증이나 전신 통증도 있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쓰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용량이 빠르게 늘어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은 흑신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이 붓는 그런 상태의 환자분들도 좀 현장에서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합병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약물 부작용을 동반한 환자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